자, 오늘 3월 3일이고요. 자바 API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배포된 자료에서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남겨놓고 종료를 했는데, 어제 정규 표현식은 그래도 어떤 건지 한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쉽게 말하면은 방정식 같은 거예요. 근데 문자열의 규칙을 표현하는 수식인데, 이 정규 표현식은 자바에 종속된 건 아니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규 표현식을 지원을 하는데, 얘가 용도가 문자열을 검색, 치환, 그리고 검사라고 합시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어저께 문자열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인덱스 오브라는 기능으로 검사하는 기능을 했었잖아요. 어제 했었던 거는 일치하는 값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정규 표현식의 검색은 패턴을 검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쌍따옴표 안에 내가 뭔가 내용을 적고 느낌표 적고 따옴표를 닫았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건 상관없고 이렇게 생긴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걸 검색을 해서 쌍따옴표를 호따옴표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거 두 개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써요. 문자열의 어떤 패턴을 검사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항상. 왜냐면 나머지는 제가 실제로 웹사이트 만들 때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쓰는 건 수업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패턴 클래스에 매치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파라미터 두 개가 들어가고요. 일단은 java.util.regx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어제는 랭 패키지란 거고 오늘은 util 패키지로 넘어온 겁니다. 자, 첫 번째 값은 정규 표현식 문자열이고요. 두 번째 값은 형식을 검사받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이메일 주소를 의미하는 정규 표현식을 세팅해 놓고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달하면은 이제 입력 값이 이메일 규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표현식을 만족하면 true가 리턴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리턴돼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한테 알림창 같은 거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해야 되는 데는 리턴 값이 false일 때 뭔가 해라 라는 식으로 코딩이 들어가요, 보통. 그래서 객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싱글톤이기 때문에 패턴 매치스 하고서 정규 표현식과 검사할 내용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바 API 문서를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은 얘가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고 그 캐릭터 시퀀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자열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스트링하고 별로 구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뭔가 지지고 볶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규 표현식을 만드는 걸 배웠나요? 아니면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정규 표현식을 깊게 들어가면은 정규 표현식을 내가 직접 세우는 것까지 할 수도 있을 텐데 1도 쓸모는 없고요. 왜냐면 자주 쓰는 정규 표현식이 이미 다 인터넷 검색하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쓰는 거 그냥 수집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나도 잘 몰라요. 필요가 없더라고요. 대충 이제 갈고 있는 게 이렇게 자, 이게 모든 글자라는 뜻이래요.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 그럼 숫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모든 글자가 소문자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 영어로만 돼 있는지 보는 거고, 이거는 한글인지만 보는 거고, 얘는 영문과 한글인지만 보는 거고, 얘는 영문과 숫자인지만 보는 거, 그 밑에는 한글과 숫자인지만 보는 거.
대체로 이제 요 정도가 이제 기본이고요. 뭐 아이디나 뭐 이런 거 입력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그 밑에는요, 이메일 형식 검사예요. 앞에는 무슨 글자가 와도 되는데 골뱅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 뒤에 뭐가 오고 점 뭐 이런 규칙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안 좋아. 저도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이메일 정규 표현식이라고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그 중에 하나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고민 중이긴 한데 앞에 01은 무조건 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가 0이거나 1이거나 6에서 9 사이. 그리고 D는 디시멀이에요. 10진수. 10진수 3자리 혹은 10진수 4자리. 그리고 뒤에 10진수 무조건 4자리. 핸드폰 형식 검사거든요. 근데 좀 올드하긴 하죠. 요즘은 가운데 3자리 핸드폰 번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뒤에 요 부분 다 없애버리고 그냥 010이라고 박아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 011 번호 있나? 다 없어졌죠 이제.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은 숫자가 2자리 혹은 3자리, 그 다음에 숫자 3자리 혹은 4자리, 그 다음에 숫자 4자리. 이게 그 일반 집전화번호 자릿수의 경우의 수를 놓은 거예요. 지역번호, 그 다음에 국번, 마지막 뒷자리. 이렇게 해서 이건 집전화번호 형식 따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6자리, 그 뒤에 1에서 4 사이, 그 다음에 6자리. 주민번호 형식 검사인데 주민번호는 사실 요걸로는 커버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쓸모가 없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번호를 받을 일도 없거니와 주민등록번호는 그 형식을 구성하는 일련의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릿수에다가 0부터 9까지 쪼로록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뭐 몇을 더하고 뭐 어떻게 나눴을 때 맨 마지막 글자랑 일치하면 주민번호다. 뭐 이런 주민등록번호 규칙이 있거든요. 거의 예전에 연습 문제로 되게 많이 냈는데 그런 일련의 공식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글자 수만 차지하는 거는 아무리 글자 수가 맞는다고 해도 주민번호 형식이 어긋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민번호 뒤에 첫 번째 자리 있죠? 뭐뭐뭐뭐뭐 하고 여기 가운데 자리 하나 닫고 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1, 2, 3, 4, 5, 6, 7, 8, 9까지 있습니다. 첨부죠. 자, 보통은 이제 1하고 2죠. 혹시 3, 4 있으세요? 200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도 이전 출생자는 1, 2, 2000년도 이후 출생자는 3, 4. 주말반에 공부하면 가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000년 3, 4로 시작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국내고요. 외국인이 귀화하면 같은 규칙으로 5, 6, 7, 8을 줘요. 외국인이 귀화하면 9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얼마 안 계실 텐데 1900년도 이전 출생자분들은 주민등록번호를 9로 부여받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생존해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은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검사할 내용을 딱딱딱 세팅해서 전달하면 이 내용이 이 수식에 부합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OK 받아서 if not OK면 뭐뭐뭐뭐 하세요 라고 메시지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이 글 킨 것 같은데 안 켰나? 여기 있다. 자, 정규 표현식까지는 여기 8일차 수업 요약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어제 만들었었던 API 01을 이어서 합시다. 자, 여기에 프로젝트를 하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EX07의 정규 표현식 깁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자고요. 자, 근데 저 정규 표현식 이제 배포한 게 PDF 파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불편할 거라고요. 그쵸? 복붙해 넣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로 따로 준비한 거를 단톡방에 일단 투척하고 시작합시다. 이따 코딩할 때 여기는 정규 표현식 베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는 그냥 저도 딱히 열심히 해야 될 그거는 못 느끼기 때문에 통째로 갖다 넣을게요. 자, 임포트. 자, 회원 가입할 때 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가정해서 변수를 만들었어요. 뭐 시스템 그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써서 뭐 키보드를 입력받아도 되긴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자열로 만들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패턴.매치스 이 패턴을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임포트. 근데 임포트 구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직접 코딩할 필요 없고 임포트 구문 없이 하면 클래스면 빨간 줄 갈 거예요. 마우스 올리면은 임포트 메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100% 오타라 그랬어요. 근데 마우스 올리기도 귀찮으면 사실 마우스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임포트 문은 자동으로 빠져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예요. 자동으로 들어가요. 코딩 빨리 배우고 싶으면요, 진짜 하드코어로 공부하면 컴퓨터에서 마우스 뽑아버리세요. 뭐든지 단축키로 하는 습관 들이시면 생산성이 되게 올라가요. 마우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여기에 있는 글자를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이렇게 손 여기 클릭하잖아요. 이게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요. 여기서 옮길 때 그럼 커서를 언제 이렇게 해? 컨트롤 누르고 커서 누르면 단어 단위로 가요. 컨트롤 누르고 커서 누르면 단어 단위로 가고요. 또 홈키 엔드키 쓰면 앞뒤로 가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뭐 이것도 있고, 컨트롤 누르고 하면 이렇게 스크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예요.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단어 단위. 이게 한 단위 복사도 있었는데 한 줄씩 복사하는 단축키도 있고요. 그 단축키들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자, 코드는 되게 단순해요. 자, 이러한 입력 내용이 있어요. 이 중에 이름이 이 형식에 맞는지를 봐요. 한글 여부죠. 만약에 이 패턴에 안 맞다면은 얘가 fails가 될 거니까 if문에 걸려서 이름은 한글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뿌리고, 회원가입 도중에 벌써 이름이 형식이 안 맞으면 다른 건 보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처리 중단. 메서드가 중간에 리턴을 만나면 그 순간 처리 중단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야. 숫자 여부, 이메일 형식 검사,
핸드폰 번호 형식 검사. 이 모든 if문을 다 통과하면은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실행하면 지금은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인데 여기에 뭐 이상한 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가 되겠죠. 문제는 이런 기능들의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는 말 안 해도 되게, 말하면 입만 아프지. 더군다나 웹사이트 만들 때는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받는 화면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왜 이런 게 들어가는지 우리 아직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뒤에서 공부할 데이터베이스랑 연관이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럼 그때마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 뭐 어때요? 제가 파일 들었으니까 그거 잘 보관하면 되지, 그쵸?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는 게 이 유틸 패키지의 의의예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예제는 그냥 정규 표현식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유틸 패키지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REGEX 헬퍼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무슨 헬퍼,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싱글톤이라고 그랬죠? 자, 싱글톤 만드는 패턴 어제 만들어놨죠? 자,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정렬 자동으로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주석으로 놓고 자, 이 싱글톤, 이 패턴을 검사할 때요. 자, 네임을 아예 입력을 안 했다고 쳐봅시다. 입력을 안 하면은, 아예 내용을 입력을 안 하면은 검사 자체가 그냥 통과가 돼 버려요. 아니면 문자열 값이 널일 때도 한번 봅시다. 널인 것도 할당이 안 된 거죠. 이렇게 하면 검사를 못하고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기 전에 빈 문자열인지 널인지를 우리는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이거 코드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보세요. 퍼블릭 불린, 불린으로 가지 말고 예외 처리를 할까? 잠깐만, 갑자기 코드가 또 불린으로 합시다. 불린 is num, num이 아니라 is value. 자, 스트링은, 파라미터는 스트링 타입의 str,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파라미터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 주어진 문자열이 공백이거나 널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공백이나 널이 아니면은 true, 그러니까 값이 맞느냐를 물어보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널이거나 공백이면은 return. 자, 리턴할 값을 불린 타입의 result, fails 이렇게 줘요. 메서드를 만들 때는 일단 리턴할 값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걔를 리턴을 먼저 하세요. 메서드 만들 때 실수 줄이는 방법이요. 내가 어떤 상황을 리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리턴 값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단 걔를 무조건 리턴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값을 변경시키면 돼요. 자, 만약에 str이 널이 아니다, 문자열에 정상적인 값이 들어있으면 저 리절트를 true로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tr.trim, 앞뒤 공백 제거죠. 왜냐면은 공백을 제거하는 게 그냥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우리 이거 값으로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지. 자, 공백을 제거한 게 빈 문자열과 같다면
자, 빈 문자열과 같으면은 지금 얘는 true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리콜스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널도 아닌 상태에서 빈 문자열도 아니어야 돼요. 값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리턴 결과를 어떻게 해야겠어? 뒤집어야겠죠. 이게 우리가 리턴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이 조건 맞을 때 if 문으로 불린값 바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도 엄연히 값을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통과됐을 때만 각종 그 정규 표현식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자바스럽게 좀 해볼까요? 지금 얘는 형식에 맞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잖아요. 요거를 이게 지금 나중에 스프링 예제까지도 이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나중에 스프링 예제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서 그게 지금 제가 좀 쫄려갖고 이걸 안 바꿨는데 나중에 그것도 그냥 실시간으로 바꿉시다. 지금 요 손을 좀 댈게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판단했을 때 불린 값으로 반환하는 게 되게 옛날 스타일 예외 처리예요. 예외 처리라는 거는 어떤 그 허가받지 않은 상황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 허가는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트루냐 페일스냐로 리턴하는 거는 옛날 C 스타일이고 요즘은 자바 스타일은 이제 예외를 만들어서 때리는 거죠. 문자 스트링 포맷 익셉션이라는 게 있나? 잠깐만요. 스트링 포맷. 스트링 포맷이라는 건 없지. 넘버 포맷 익셉션은 있는데 그런 익셉션은 없네요. 자, 패키지랑 또 만듭시다. 스터디점 자바점 util안에 패키지를 만들게요. 스터디점 자바점 exceptions. 여기에 이제 우리만의 예외를 만들 거예요. new 클래스 스트링 포맷 익셉션. 자, 예외를 만들 땐 딴 건 없고요. 익스텐즈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냥 익셉션이란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돼요. 시리얼 버전 아이디 이게 들어가네. 이건 지금은 넣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제 상성자만 만들어 줄게요. 퍼블릭 스트링 포맷 익셉션. 그래서 스트링 타입에 메시지를 받아요. 에러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한테 메시지를 토스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만의 에러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예외 처리 클래스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익셉션 클래스로 다 때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예외 처리 클래스 만들면 좀 있어 보이니까. 여기 지금 경고 가는 거는 시리얼 버전 아이디라는 값을 이제 생성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스프링에서 설명할게요. 지금 설명하기 지금은 안 넣어도 크게 문제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리턴을 안 해 이제. 리턴을 안 하는 대신에 자, 만약에 널이거나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반대되는 상황일 때 에러를 만들어야 돼. 널이거나 공백 제거한 게 빈 문자열과 같다면, 그러니까 내용이 1도 없다면이 되겠죠. 이때 throw new string format exception, 여기에다가 스트링 콩킷 익셉션 잘못 들어갔다. 스트링 포맷 익셉션, 에러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걸 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강제로 줘도 되고, 아니면 검사할 때 이게 좀 더 유연해요. 스트링 메시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표시할 에러 메시지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throws 반드시 스트링 포맷 익셉션에 대한 트라이 캐치문을 강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메인을 하나 또 만들어 보면, ex08 regex 헬퍼, 이거 헬퍼 테스트라고 하고 싶었는데, 헬퍼 테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EX08로 가야 되는구나.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요렇게 if문으로 검사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트라이 캐치도 사실 미리 넣을 필요 없어요. 자, regex helper is value, 여기에서 이름을 검사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줄 수 있는 값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두 번째 값이 내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시할 에러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 박아버리면은 맨날 고정된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내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트라이 캐치가 필요한 구문은 코딩은 빨간 줄 가거든요. 마우스 슬쩍 올려. 그럼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라는 메뉴가 떠요.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트라이 캐치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system.out.print system.out.print 하고서 2.get message 하고 출력을 해주면, 자, 지금은 네임의 값이 있으니까 실행하면은 회원가입 시작으로 나오고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요 메시지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회원가입 시작이라고 나왔는데 에러가 나면은 이제 리턴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만 나오겠죠. 여기서 예외 처리를 이제 볼 때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따라다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어려울 거예요. 잘 보세요. 깼어? 잘 잤어?
난 진짜 잠 안 깨워요. 자, 얘를 가지고 일로 전달하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파라미터를 보내서 이제 밸류한테 가요. 그러면은 네임 값은 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세요는 일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빈 문자열, 여기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쵸? 자, 이걸 가지고 검사를 해요. 일단 널은 아니야. 빈 문자열도 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ails인데, 빈 문자열과 같은지 equals로 검사하니까 여기가 tru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한 비허가된 상황에 걸린 거죠. 그래서 if문의 조건이 전체적으로 true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string format exception 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로 전달돼서 부모 클래스한테 가서 에러 객시가 된 거죠. 자, 이걸 다시 갖고 왔어요. 이걸 스로우 시켰어. 스로우 시켰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를 호출한 여기 요 메서드를 에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스로우는 지금 이 스로우가 들어있는 메서드를 호출한 곳을 에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러 나면은 캐치로 뛰겠죠. 그때 1로 전달되는 이 객체가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2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2.get message라고 출력하는 거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트링 포맷 익셉션에 get message라는 메서드 없잖아요. 근데 제가 파라미터를 부모한테 메시지라고 보냈죠. 그럼 부모는 그걸 지 멤버 변수에 복사해 놨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게터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지가 이 객체를 통해서 일로 나온다고. 자, 그럼 각설하면 이 메시지를 여기서 뿌리는 게 되는 거죠. 이 예외 처리가 데이터 얼음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그려가면서 계속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 눈으로 쳐다봐야 백날 쳐다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강의실에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면 이제 더 이상 제가 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얘기를 해줘도 실천을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얘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코드를 그 인쇄해서 펴놓고 그 자기가 직접 펜으로 하는 건데 사실 그게 프린터라고 하는 장비적인 제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김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예 받아서 단톡방에 뿌려줄까? 네, 이 아이캔 스크린하고 아이캔 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카페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고요. 근데 저는 아이캔 노트는 뭐 PDF나 HWP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쓰는 거고 저는 그냥 아이캔 스크린이란 프로그램을 주로 써요. 윈도우 전용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걸 내가 주말 반에서 한번 줬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안 써? 자, 그 드림 프로그램 실행하시면은 화면에 이런 게 떠요. 지금 제가 필수할 때 쓰는 거. 뭐 쓰는 법은 단순해요. 이거 선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색깔도 바꿔가면서.
본인 필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갖고 네모칸 그리고 싶으면 네모칸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싶으면 이렇게 글자도 적으세요. 글자도 적으세요. 밑에 요 A 누르면은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면 이미지로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지로 저장. 요거 누르면 판서 영역은 이 화면을 전체를 저장하는 거고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쭉 이렇게 드래그하고 여기만 선택적으로 저장하겠다. 그럼 이제 요 화면 자체를 이제 내가 필기한 거랑 같이 스크린샷으로 뜰 수가 있어요. 아마 마우스로 하려면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쓰려고 태블릿을 따로 샀거든요. 물론 태블릿 PC 쓰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 태블릿 PC 쓰시는 분들도 좋은 장비를 갖고 있겠지만 일단 태블릿 PC는 화면 사이즈가 요만하게밖에 안 나와. 근데 얘는 모니터 전체를 다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직 예제 다 안 끝났으니까 지금 2시 45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한 3시쯤 조금만 더 쉽시다. 3시쯤 해갖고 예제 완성하고 실습합시다. 자꾸 눈들이 감겨서 안 되겠다. 조금 이따 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스트링 포맷 익셉션을 사용하는 유형의 메서드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일단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용도였죠. 자, 그래서 얘는 기능이, 아이고, 이건 아까 정규 표현식이고, 자, 얘는 이제 주어진 문자열이나 주어진 문자열이 공백이거나 널인지를 검사한다. 그래서 str은 검사할 문자열, 메시지는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에러 메시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정규 표현식을 쓸 거예요. public, void is done. 자, 똑같이 str 스트링 타입의 메시지 throws string format exception. 형식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패턴 점 매치스 한 다음에 숫자인지를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과 그 다음에 내가 검사하고 싶은 내용을 세팅해줘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문자열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에러를 만들면 됩니다. string format exception. 이런 식으로 정규 표현식만 계속 바꿔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숫자 모양에 대한 형식 검사. str은 검사할 문자열. 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표시할 메시지. 이런 식으로 ENG, KOR, ENG num 등등등등 계속 넣을 겁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부터 노가다예요. 이렇게 사실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는데 불린 값을 리턴하는 형식에서 제가 지금 예외 처리 형식으로 바꿔갖고 시간이 좀 더 드네. 이게 제가 이 코드는 제가 실제 업무에 쓰는 코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이런 코드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때마다 저도 생각이 점점 발전을 하니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요. 수업 때마다 코드가 좀씩 바뀌어요. 다. 아무튼 자, 이번에는 숫자 형식을 검사했으니까 이번에는 영문 형식을 검사합시다. 그래서 영어를 의미하는 정규 표현식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면 돼요. 주석 이름도 바꿔야지.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 주석 바꿔주고 메서드 이름 바꿔주고 요거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식 개수만큼 늘릴 거예요. 자, 복사해서 넣고 이번에는 is KOR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글을 검사하는 정규 표현식 세팅. 영문과 숫자로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 검사. 그래서 영문 숫자에 대한 정규 표현식. 자, 그 다음에 한글과 숫자로만 구성되었는지. 슬슬 괜히 일 벌렸나 싶은데. 여기도 이메일 형식인지에 대한 검사. 이제 이메일. 자, 이메일 형식 검사는 내용이 좀 길었죠? 자,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인지에 대한 형식 검사. 아이고, 이걸 복사해야지. 자, 핸드폰 번호는 백의 기호 없이 핸드폰 번호인지에 대한 형식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또 넣어주고 메서드 이름 is cellphone. 자, 그 다음에 백의 기호 없이 집 전화번호 형식인지에 대한 검사.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is tel 이 정도 만듭시다. 자, 주민번호 형식 검사도 일단 넣을게요. 기능은 있던 거니까. 주민번호 쓸 일이 없긴 한데. 붙여놓고 주민번호 정규 표현식 적용하고 파라미터가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응용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갈 법해요. 뭐냐면은 지금 핸드폰 번호랑 집 전화번호를 같이 뒀는데 요즘은 구별 안 하고 그냥 연락처라고 한 번에 퉁쳐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메서드를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서 하나 더 만들게요. public void is phone 스트링의 str 스트링의 메시지 throws string format exception. 자, 얘는 메서드가 이게 없이 집
집전화번호 혹은 핸드폰 번호를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검사. 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충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랑 요거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boolean is 셀폰. 자, 핸드폰 번호에 대한 형식 검사를 검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에 대한 형식 검사도 받을게요. boolean 텔폰. 자, 이 두 개가 모두 fail 쓰면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틀으면 되니까. 그래서 if not cellphone and not 텔폰이면 에러를 발생시킵시다. 이렇게. 자, 이제 테스트 기능 가져와서 예외 처리는 여기서 다 여기서 이제 출력하니까 여기서 검사하면 돼요. regex helper.is key name. 이름은 한글만 입력하세요. regex helper.is value age 나이를 입력하세요. regex helper.is num age 나이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regex helper.is value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regex helper.is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regex helper.is value 폰 전화번호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regex helper.is 폰 연락처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아서 이거를 모두 통과 안 하면 여기서 걸러질 거예요.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이름은 한글만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는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20살. 그 다음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이메일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이메일 형식 검사가 지금 값이 잘못 들어갔나봐요. 텔, 셀폰, 이제 이메일. 맞는 것 같은데. 자, 어디 이메일을 제가 잘못 넣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맞는데. 자, 얘는 잠깐 패스.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입력하세요. 연락처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숫자 아무거나 넣었을 때
02 123에 4 5 6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왜 이럴까요? 010 1234 자, 연락처 형식 지금 이것도 조건을 못 받아들이네요. 자, 셀폰과 텔폰, 셀폰도 아니고 텔폰도 아니면 일단은 하나씩 검사해 봅시다. 하나씩이 맞는지. 연락처하고 이메일을 계속 검사를 못하네. 이즈 셀폰. 자, 어디. 자, 연락처하고 지금 이메일을 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두 개 잠깐 주석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처 요거 이즈 셀폰, 이즈 텔, 그다음에 이즈 폰, 네,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주민번호는 그냥 빼버리십시다. 어차피 요즘은 쓰지도 않으니까. 자, 지금 요 밑으로 검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세 개 빼고 네,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내고 여기까지를 먼저 파트 1으로 배포를 할게요. 여러분들 실습하시는 사이에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한 다음에 보완하도록 합시다. 안 그러면 시간 낭비니까. 슬슬 괜히 건드렸다 싶다. 그냥 만들어 온 거 쓸걸. 자, 정규표 연식하고 EX08 GX 헬퍼 테스트 하고 며칠 쪽에 GX 헬퍼 하고 exceptions 밑에 string format exception. 자, 단톡방 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약간 테스트로 시작. 자,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일단 저것만. 자, 전교시에 이제 연락처, 이메일 뭐 이런 형식 검사가 좀 제대로 동작 안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게 원래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자열 안에 역슬래시를 넣고 싶으면은 역슬래시 플러스 n 뭐 이런 글자 때문에 역슬래시를 넣고 싶으면 역슬래시를 두 겹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른 데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었더니 얘가 이걸 잘못 이해했었나 봐요. 아, 역슬래시 두 개니까 문자열에 그렇게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역슬래시를 4개씩 붙여넣더라고요, 얘가. 예, 그걸 제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서 역슬래시를 그냥 2개씩 있는 거, 여러분들 카톡에 붙여드린 거 있죠? 거기서 붙여넣기 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뭐 코드상의 문제는 없었던 걸로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제가 이미지를 다시 떠서 배포부터 할게요. 자, REG 엑셀퍼. 추가되는 코드만 넣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스냅. RG 엑셀퍼 메서드 추가. 자, 8번 예제는 메인 클래스 드렸던 거는 아까 여기 제가 주석으로 그 코드를 막아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는 주석 막힌 것만 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서 메인 클래스는 따로 배포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백엔드 쪽에 추가로 넣습니다. 이건 3표시라고 나와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PI 공유는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 그 추가된 내용까지 좀 고려해서 시간 할애를 할 테니까 일단은 다른 거 넘어갑시다. 자, 실습량이 갑자기 늘었죠. 이제 API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래요. 자, 일단은 PDF 파일부터 제가 배포를 했고요. 자, 뭐 예외 처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트라이 캐치 문법은 다 아시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트라이하고 캐치만 하는데 에러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위한 파이널리가 있다면 이제 필요에 따라 붙인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체크하고 예외 처리 넘어갑시다. 트라이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막 하다가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캐치로 뛰죠. 여기서 뭐 에러 객체를 받아서 에러 상황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용자한테 메시지 박스 같은 거 보여주는 게 주된 처리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서 더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처리를 중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리를 붙여요. 여기서 또 뭔가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는 이렇게 가고요. 에러가 났으니까 일로 뛰고 리턴 있네. 끝. 고개 끄덕이고 있는데 뭐가 찝찝하죠. 자,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의 구문 특성 이거 책에 안 나와요. 어떤 책도 이거 얘기 안 해. 캐치에 에러가 있으면요 즉시 리턴은 캐치에 리턴이 있으면요 즉시 리턴 안 하고요 파이널리를 수행하고 와서 리턴합니다. 파이널리는 에러가 나도 무조건 실행해요. 캐치에 리턴이 있어도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연동 들어가서 이 상황 많이 써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코드가 이런 식으로 실제 제시가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예외 처리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날짜 처리 객체예요. 뒤에 글씨 보이세요? 오케이. 자, java.util.calendar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는 클래스의 객체를 통해서 현재 시스템의 시각 정보를 조회하거나 변경,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캘린더 클래스의 객체는 대표적인 싱글톤 클래스 객체예요. get 인스턴스로 만들죠.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면은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시계 있죠. 요거 요 값을 여기에 있는 연월일 10분초 값을 여기에다가 멤버 변수 형태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요. 참조가 아닙니다. 자, 순간적으로 복사를 하면은 시간은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 깊은 복사예요. 값복사. 자, 복사한 상태에서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여기 한번 복사된 거는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게터가 좀 특이해요. 연월일 10분 게터를 다 만들기 좀 귀찮았나 봐. 그냥 메서드가 다 get이에요. 대신에 파라미터로 리턴 받고 싶은 값의 단위를 줘요. 그러면 알아서 리턴을 해요. 자, calendar.year months, day of months, 날짜, hour of day, 시간인데 24시간제예요. 그냥 hour라고 하면은 12시간제 시간을 반환하는데 hour of day는 24시간제예요. 그냥 hour라고 하면은 그럼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또 따로 뽑아야겠죠? 밑에 있네요. 미니트, 분, 세컨드, 초. 자, 특이사항. 자바에서의 월은 0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월이 0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표기하죠. 자, 외국 애들이 월 표시할 때 숫자 쓰나요? 쓰긴 하지. 근데 뭐 제뉴얼이라든지 디셈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쓰잖아요, 주로. 그 영어 이름을 쭉 나열했을 때가 문자열의 배열이에요. 그 배열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반환돼요. 그래서 월의 이름은 국가마다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쭉 배열로 나열해 놓고 인덱스를 리턴한다. 그거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한다라고 기억하면 딱 맞으니까. 자, 12시간제로 뽑으면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AMPM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AMPM 같은 경우는 오전이면은 0, 오후면은 1을 반환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오전, 오후라는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 놓고 반환되는 값을 이 배열의 인덱스로 쓰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오후니까 그 i에 저장되는 값은 1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배열의 인덱스 apname의 1번째라고 하면 오후를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아까 캘린더 객체를 만들면은 순간적으로 값이 복사된다 그랬죠. 그 복사되어 있는 값을 세터를 통해서 바꿔요. set 하면서 변경하고 싶은 단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변경할 값을 주시면 돼요. months, 월 같은 경우도 4라고 하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실제는 5월이 된 거예요. 날짜,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값을 바꿔서 특정 시점으로 워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괄 지정.
연월일 혹은 연월일 시분초 단위로 세터에다가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분초를 안 주면은 0시 0분 0초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날짜 계산. 그 날짜 계산할 때 메서드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요. 다 필요 없고 애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애드 하고서 단위와 연산할 값을 주세요. 데이 오브 몬스에다가 100을 주면 100일 후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00을 주면 100일 전이 되는 거예요. 날짜는 쉽게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초는 60초가 되면 1분으로 넘어가죠. 또 60분이 되면은 시간으로 넘어가 1시간이 되죠. 여기서 24시간이 되면 1일이 되죠. 그러니까 올림을 하는 단위를 올림하는 자리가 그때그때 달라요. 값이. 자, 여기서 30일이 되면은 1개월이 되나요? 31일도 있는데 28일도 있는데 4년에 한 번 29일도 되는데 윤달 계산까지 끼면 되게 복잡해져요. 이런 것 때문에 날짜 계산은 우리가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메소드 호출하시는 게 세상 편해요. 자, 그 밖에 값들이 있습니다. 캘린더.get actual maximum. 주어진 단위에서의 최대값을 가져와요. 몬스 오브 위크 오브 몬스. 위크 오브 몬스라고 하면 한 달에 있는 현재 날짜가 이번 달에서 몇 번째 주인지를 의미하거든요. 그것 중에 최대값. 그러니까 이번 달에 최대 몇째 주까지 있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데이 오브 몬스, 이게 날짜였죠. 이번 달의 날짜 중에 가장 최대값. 그럼 이번 달에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게 이번 달에 며칠까지 있는지가 되겠죠. 자, 일단 요 값들을 하나하나 체크부터 해봅시다. 자,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API 유틸 패키지는 계속해서 달고 꼭 나중에 한 군데다 다 모아 놓으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일단은 캘린더 클래스를 통해서 그 연월일 시분초의 성분값을 출력해 볼게요. 그냥 간단한 예제입니다. EX01 날짜 출력. 자, 여기부터는 그냥 복사한 값 활용할게요. 자, 임포트 해야 되고요. 자, 캘린더 클래스의 객체는 get instance 메소드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연월일 시분초를 뽑아요. 자바 월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1 더해요. 이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출력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더하기 빼기 문자열 연결만 하면은 더하기 빼기 전쟁이에요. 이때는 형식 문자가 참 편하지. 자, 이렇게 해서 자릿수 딱딱 맞춰서 출력시키면은 이쁘게 나오겠죠? 자, 이번엔 12시간제입니다. 연월일 시분초를 또 뽑아요. 앞에서 만든 변수 재사용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hour 이게 있으니까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판가름하는 값이 필요하고 이 값이 오전은 0이고 오후는 1로 떨어지니까 요 값을 수용할 수 있는 배열을 정의한 다음에 이 배열의 인덱스로 쓰면 된다. 그래서 또 맞춰서 출력을 해봤죠. apname의 ampm 값, 이 값 배열의 인덱스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각을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날짜를 연산을 시키면 계속해서 연월 20분초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따위 짓을 하기엔 좀 빡세잖아요. 그래서 이 캘린더 클래스를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될 것 같은 메서드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을 메서드로 묶어서 캘린더 객체를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그 파라미터를 받아서 연월 20분초 뽑아서 출력하는, 그냥 이 예제만을 위한 메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클래스 하나 추가하고요. 데이트 프린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요 예제에서만 쓸 거니까 복잡하게 싱글톤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스테이틱으로 메서드 만들게요. 자, 데이트 프린터 점 프린트 데이트 타임이라는 메서드인데 캘린더 객체를 파라미터로 보내요. 파라미터는 기본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배열과 객체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하셔야 돼요. 기본 데이터 타입 파라미터로 주는 경우보다 객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냥 이거를 어차피 지금 날짜를 출력하는 게 목적이니까 객체를 안 주면은 연월일 시분초를 파라미터로 다 줘야 돼. 그럼 파라미터가 6개나 되잖아요. 자바는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객체로 묶어서 보내는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캘린더 객체 받아서 여기서 연월일 시분초 뽑아서 단순히 출력하는 메서드예요. 아까 EX 1번 예제가 한번 성공을 했다면 이 코드는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 되겠죠. 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빠른가요 혹시? 괜찮죠? 오케이. 얘를 한번 써봅시다. 자, 클래스 EX02 날짜 연산. 자, 이제 그 데이트 프린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캘린더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메서드한테 던져주면 이 안에서 알아서 연월일 시분초를 출력해 줄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놔야 나머지 예제가 좀 편하죠. 자, 이 예제는 날짜의 연산이에요. 말 그대로 add. 자, 날짜를 100일 후로, 그 다음에 연도를 75년 전으로, 캘린더 객체 시간을 9시간 후로, 월을 8달 후로. 자, 캘린더 객체를 지금 뽑으면 바로 현재 시점을 가져온다 그랬죠. 이게 현재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100일 후라고 하면은 100일 후가 계산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5년 전이라고 하면은 75년 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같은 객체를 통해서 add 메서드를 여러 번 호출했죠.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일 후, 그 다음에 75년 전이라 그러면은 이 연산된 값을 기준으로 75년 전이 돼요. 계속 이어서 연산돼요. 9시간 후, 8달 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면 캘린더 객체를 다시 만드시면은 연월일 시분초가 리셋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산 결과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연산이 아니라 특정 날짜로 강제 지정하는 거예요. EX03 날짜 지정. 어렵진 않죠, 솔직히. 근데 이제 어렵지 않은 만큼 실습량이 좀 많을 거예요, 여기는. 자, 현재 시점을 뽑아서 출력을 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값에서 연도를 2020으로 강제 세팅, 월을 4, 그럼 실제 5월이죠. 그 다음에 5일, 13시 30분 33초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얘가 담고 있는 시점을 요 지점으로 강제 세팅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세팅할 때는 이렇게 연월일 혹은 연월일 10분초 이렇게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다 하고 나면 1982년 5월 17일 1월 2일 1시 2분 3초가 되죠. 자, 요게 그대로 와서 다른 거는 가만히 놔두고 날짜만 1일로 바꿔요. 그럼 최종 출력되는 거는 82년 5월 1일이 되겠죠. 여기 5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6월이네요. 나도 실수했다. 자, 이번에는 요일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왜 지정된 단위에서 최대값, 그거를 얘기해 봅시다. EX03 날짜 기타 값. API를 활용하면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메서드 호출할 때 파라미터 어떻게 주고 리턴 값 어떻게 온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먼저 day of week, 한 주 중에서 몇 번째 날이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요일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줘요. 자, 일요일이 1이고요. 토요일이 7이에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여기가 일요일이고 여기가 토요일이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6 떨어지는 거 맞죠? 자, 근데 숫자 값으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일을 부르는 이름도 국가마다 좀 다르잖아요. 뭐 먼데이, 투스데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스타일에 맞추려면은 우리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6까지죠. 근데 이 값은 1부터 7까지죠. 어떻게 하면 돼요? 1씩 빼서 쓰면 되죠. 얻어진 데이 값을 1씩 빼서 이 배열에 맞추면은 값이 딱딱딱 떨어지겠죠. 자, 요일에 해당하는 값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하는데 자바는 1부터 시작하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 파이썬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요일을 우선으로 삼느냐, 일요일을 우선으로 삼느냐,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조금 다른데 속설이긴 한데 그게 그 언어 창시자의 종교 얘기긴 한데요. 주로 기독교 출신 개발자들이 관여하면은 일요일이 앞에 온대요. 카더라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었던 것들. 이번 달은 몇 주로 되어 있는가. 자, get actual maximum이 주어진 단위에서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이번 달 달력인데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있어요. 그냥 뽑으면은 지금은 첫째 주니까 1이라고 나올 텐데 이 값 중에 최대값이 여긴 거죠. 여기. 그러면은 그 최대값이 5라고 떨어질 거예요.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는가? 날짜 중에 최대값 30일. 자, 그 다음에 아까 요일 뽑는 거 맞죠?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요. 이번 달에 캘린더 개최 날짜를 강제로 1일로 세팅을 해요. 그 상태에서 요일 값을 뽑으면 데이 오브 위크가 요일이었죠. 그러면은 1일의 요일이니까 수요일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번 달은 몇 주로 되어 있는가?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는가?
그리고 이번 달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가. 자, 이번 달의 주수가 아까 5주였습니다. 일주일은 며칠? 일주일은 7일씩 있죠? 자,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어요. 자, 이번 달의 주수가 5주였으니까 5주, 그리고 일주일당 7일씩.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원래 배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긴 하는데, 셋, 넷, 다, 여. 자, 이렇게 있고요. 이번 달에 자, 자바는 일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는데 이번 달의 1일은 아까 수요일이었어요. 이번 달의 1일 위치를 알아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2차 배열이에요. 반복을 돌려. 그러면은 포 i에 대해서 반복 돌 거고, 포 j는 뭐 이 배열을 k라고 칩시다. k의 i 번째에 뭐 랭스보다 뭐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돌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안에서 if i가 0이라면, i가 0이라는 건 여기죠. 이게 바깥에 게 행이고 안에 게 열이니까. 잘 보세요. 훅 들어갑니다. 이제 생뚱 이런 애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여기부터는 갑자기 갭이 확 커져요.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i가 0일 때 j가 0, 1, 2, 3, 4, 5, 6이 되죠. 이번 달에 1일은 3일이라고 여기라고 했죠. i가 1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그냥 0으로 떼워요. 그렇지 않다면 반복문 전에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넣어요. 이걸 1로 넣어요. 여기부터 이제 배열에 i번째 행에 j번째 열에다가 카운트 플러스를 넣어요. 자, 후위 연산자죠. 후위 연산자는 일단 계산부터 하고 나중에 증가시키죠. 그럼 일단 1이었으니까 1을 먼저 여기다 넣고서 지가 1 증가하는 거예요. 1.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요. 2, 3, 4, 5, 6, 7, 8 쭉쭉쭉 넣어.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최대 날짜 값을 알 수 있었죠, 아까. 그게 한 30일인가 그럴 거예요. 30일까지 넣으면 그 다음에 또 0을 넣어요. 이 루틴은 이제 달력이 나와요. 자, 한 번에 갑시다. EX03을 두 개 만들었네. EX04. EX05. 달력. 자, 캘린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현재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번 달은 몇 주로 되어 있는가? 이번 달에 주수를 받아와요. 아까 5주였어요. 이번 달은 며칠까지 있는가? 이게 30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 캘린더 객체의 날짜를 1일로 세팅한 다음에 요일을 뽑아요. 이번 달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가? 요 세 가지 변수가 달력을 만들 때 필요한 조건값들이에요. 그래서 2차 배열을 만드는데 이번 달은 몇 주부터 있는가? 그리고 1주에 7일. 그럼 2차 배열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2차 배열에다가
1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딱딱딱 채워 넣을 건데 그냥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에서는 요거 이후부터 시작 요일 이후부터 그리고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집어넣으면 그 이후로는 비워놔야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지금 달력 보면은 여기 앞에랑 여기 뒤에를 비워놓겠다는 거예요. 자, 2차 배열을 준비했으니까 주 수만큼 반복을 합니다. 배열의 길이만큼 돌리면 되죠. 각 주마다 요일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i가 0이다. 첫 번째 주. 첫 번째 주고 첫 번째 요일보다 작다면. 자, 근데 여기서 1을 뺀 이유가 아까 요일은 1부터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배열 인덱스를 핸들링 하는 거니까 1을 빼야죠. 그때는 이제 0을 넣어요. 그리고 이 카운트 변수가 이제 날짜를 의미하게 될 텐데 이게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을 초과하면은 그때도 0을 넣어요. 자, 여기 if하고 else if로 구분한 거는 그냥 이해를 도우려고 쪼갠 거예요. 요거 두 개 조건 합쳐서 넣으셔도 돼요. 그 밖에 나머지에는 일단 카운트의 값을 저장하고 증가. a가 1일 때 k는 플러스 a라고 하면은 k에 저장되는 거는 2. k는 a 플러스라고 하면은 k에 저장되는 건 1. 이게 전위 증감 연산자, 후위 증감 연산자였죠. 저는 이거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뒷북, 앞북. 아, 바꿔야겠다. 얘가 뒷북, 얘가 앞북. 그래서 얘는 전체 계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증가해요. 그래서 뒷북 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지가 먼저 설레발 친 다음에 계산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더라고요. 자, 그 밑에는 그냥 출력을 했어요. 일부러 그 연산하는 반복하고 출력하는 반복하고 일부러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거 출력하는 거 여기서 바로 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고. 해도 돼요. 그냥 나눠 놓은 것 뿐이야. 자, 2차 배열 반복 돌면서 값이 0이면 탭키를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로 맞춰서 숫자 출력하고 탭키를 놨어요. 근데 지금 프린트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하고 줄바꿈을 안 한다고. 얘도 프린트 F인데 역슬래시에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출력되는 동안은 그냥 옆으로 계속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한 주의 날짜만큼 출력하는 거니까 맥시멈 7번이라고요. 7번 출력하고 나면 프린트 ln의 파라미터 없으면 줄바꿈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단계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아직 화면을 만드는 방법을 안 배웠어요. 화면은 나중에 이런 걸로 만들 거죠. 웹페이지 형태로. 나중에 이제 요거에다가 화면을 갖다 씌우면은 웹에서 쓸 수 있는 달력이 되겠죠. 대체로 이렇게 훅훅 들어와요. API 시작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별거 아닌 메서드들이 모여갖고 이런 걸 만들어내면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그쵸? 특히나 이제 코딩 공부하면은요, 되게 연관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애들이 모여갖고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만들어내면은 갑자기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 어떻게 쉬워. 여러분이 어려워 하신다라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 사항인데, 일반 유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웹에서 달력 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 코딩할 때 정렬 알고리즘 했나요? 배열 정렬하는 거? 네. 순차 정렬 뭐 이런 거 했었죠. 그게 많이 쓰이는 게 쇼핑몰 같은 데서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그 기능이에요. 그게 대단한 기능인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 사용자한테는 기본이에요. 기본 최대 웃기는 기능들이야.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배우는데 이거 어려워요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 학원에서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은요, 남들이 안 하는 되게 특이한 기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개발자들이 다 할 줄 아는 기본적인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남들이 안 하는 특이사항을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오면 안 되죠. 그거는 창업을 해야지. 창업하는 그 학원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요. 창업사관 전문학교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기본이니까 꼭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EX01 EX02 EX03 EX04 EX05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일부러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해요. EX 데이트 자, 그러면은 만들어진 파일을 이제 전달을 할 텐데 어디다 만들었지? 자, 파일 받으시면 주의하실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1단원 예제, 첫 번째 예제에서요, 날짜 출력할 때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형식 문자들이잖아요. 근데 형식 문자가 %04D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를 이미지로 뜨는 프로그램이 퍼센트가 들어가면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 예제에는 제가 달러를 넣었어요. 실습하실 때 이거 다 %로 바꿔서 실습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파일하고 그 다음에 그 날짜 출력하려고 잠깐 만든 메서드 있죠. 데이 프린터. 여기에도 %로 들어갈 곳이 달러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 파일에서만 좀 여러분들이 요거 %로 바꿔서 실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기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도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까지는 진짜 안 어려워요. 그냥 저거 언제 다 외워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융합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는 느낌이 갑자기 여기에요. 배열하고 반복문 돌리던 거 거의 다 입구진에다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오면은 다들 거기서 움찔거려 진짜 표정상으로. 근데 배열하고 반복문 돌리는 거는 여러분들 진작에 배운 거죠. 근데 항상 보면은
코딩에서 제일 버벅버벅하는 게 여기야 다들. 날짜계서 하는 게 더 고차원적인 기술 같아요? 아니면은 변수 갖다 반복문 돌리는 게 고차원인 것 같아요? 날짜 계산이 기술적으로 더 고차원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API로 꽁꽁 싸매가지고 그냥 우리는 호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래머의 진짜 실력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기본기예요. 배열 반복문 아이 모르겠어 될 때까지 하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취업 못해요 다들. 기본기가 가장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왜 학원에서 코딩 테스트 할 거다라고 제가 포스트 잠깐 띄워놨었잖아요. 솔직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코딩 테스트구나 뭐 그런 거. 그래도 견문을 쌓는 것 자체가 경험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자, 양이 많네. 오늘 왠지 실습 이걸로 끝날 것 같은데 기분이. 일단 5시 반쯤에 체크해서 혹시 또 어제처럼 끝나기 전에 뭐 하나 팁 알려드릴 게 있으면은 그때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거 5시 반까지 느긋하게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자, 녹화 중지하겠습니다. 다행히 예제가 하나 남아 있었네요. 표기가 안 돼 있구나.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고요. 다른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바로 예제로 설명을 할게요. 자, 어떤 값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되게 큰 숫자 값이 출력이 돼요. 자, 타임 스탬프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는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초를 뜻해요. 이때가 뭐 최초의 컴퓨터가 가동한 시간이라서 이때부터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밀리세컨드예요. 1000분의 1초 단위를 뜻해요. 단위는 MS로 표기를 해요. 컴퓨터한테는 1초라고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초, 일상생활에서 3초 별거 아니죠. 5초, 일상생활에서 5초는 그냥 눈 몇 번 깜빡이면 지나가는 시간인데 네이버에서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눌렀는데 5초 동안 화면이 먹통이다. 상상해보세요. 성질 급한 사람 마우스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컴퓨터는요, 무조건 1초 넘어가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초 단위를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관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도요, 시간을 관리할 때는요, 보통 이 타임 스탬프 단위로, 타임 스탬프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이제 처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가리고 전부 똑같은 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롱 타입의 숫자 값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롱 타입의 정수로 우리가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자바에서 타임 스탬프 값을 얻는 방법이 두 개인데요. getTime in millis, 캘린더 객체로 getTime in millis라고 호출하면은 타임 스탬프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스템 클래스를 그냥 쓰는 거예요. 롱타입의 ms2는 시스템.current time millis라고 하면 같은 값을 또 얻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자, 출력되는 값 보면은 미세하게 값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줄하고 첫 번째 줄 블록이 실행되고 두 번째 부분이 실행되는 동안 요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대략 한 0.009초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자, 이 차이가 지금 되게 개미 눈곱만큼 나니까 이 차이를 좀 드라마틱하게 늘리기 위해서 이 사이에다가 소스 코드에 좀 인위적으로 렉을 걸게요. 보통 딜레이 처리라든지 슬립 처리라든지 그렇게 부르는데요. 뭐 스레드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스레드를 쓸게요. thread.sleep 하면서 1000분의 1초 단위입니다. 파라미터를 주면은 그 코드에 그 시간 동안 슬립이 걸리고요. 이 thread라고 하는 기능은 CPU 성능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무조건 요구해요. 왜냐하면 CPU가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딩하고 나면 트라이 캐치를 넣어야 돼요. 자, 스레드 개념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코드가 그냥 프로그램에 렉을 거는 코드다. 그렇게만 오늘은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최소 5초에 렉이 걸리는 겁니다. 자, 실행해보면 하나 나오고 2, 3, 4, 5 대략 한 5초 정도 지나면 조금 이따 코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동작이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치고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ms2에서 ms1을 빼면 이 처리가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처리를요, 편의상 파일 복사 처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ms1을 출력하는 걸 파일 복사 시작이라고 출력값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두 시간의 차이를 얻어봅시다. ms2에서 ms1을 빼요. 롱타입이라고 그랬죠, 둘 다? 자,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1000분의 1초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누면 초 단위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시간에 파일 복사 시작, 이때 복사 시작해서 복사 끝났어요. 그래서 요 정도 걸렸대. 초 단위로 환산했더니 5초 지났대요. 실제로는 5초 조금 넘게 실행하긴 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시간의 차이를 얻는 코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적었다시피 첫 번째 타임 스탬프.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관리할 때는 연월일 시분초도 있지만 타임 스탬프란 단위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밀리세컨드. 세 번째는 걸린 시간 계산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이 예제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실제로 스프링 할 때 진짜로 이런 코드를 넣을 건데 시간을 먼저 재요. 사용자가 내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럼 그때 시간을 재요. 그럼 뭔가 이제 쭉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용자 웹브라우저의 화면이 표시되는 시간이죠. 그걸 또 시간을 재요. 웹브라우저의 시간, 화면 표시. 그러면은 그 사이의 코드는 그 웹페이지가 동작하는 데 걸린 시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 버튼을 눌렀다.
뭐라고 쭉 처리가 되고서 여기에 뭐 가입 완료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은 내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뜨겠죠. 이게 1초 넘어가면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1초 넘어가면 무조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걸린 시간이. 근데 그게 대체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튜닝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예제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EX06 자, 카톡 열어서 이건 파이썬만이네. 네, 맘 같아서는 오늘 숙제를 내주고 싶었는데 만난 첫 주라서 좀 자제할게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과제가 나가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점수를 이제 대략적으로 내서 그 과제별로 이제 비중을 좀 정할 거예요. 어떤 과제는 15%, 뭐 어떤 과제 20%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점수를 좀 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전 학원에서 만들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전에 했던 거 과목 수가 되게 많았어요. 뭐 어쨌건 해서 제가 이제 능력별로 이렇게 뭐 대충 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좀 더 잘하고 어느 정도가 좀 더 비중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략 이런 거를 산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간단하게 피드백을 끝나는 날 드릴 거예요. 요거 보시고 각자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거 하려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엑셀 갖다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뭐 어쨌건 끝날 때 이런 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과제가 덜어 나갈 거예요. 아직은 과제 수행하기에는 조금 첫 주부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첫 번째 과제를 좀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길지 않으니까 이 코드 각자 정리하시고 이제 퇴실하시는 걸로 합시다. 그 원격 접속하신 분들은 그냥 미리 줌 꺼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강의실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50분입니다. 예, 그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